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인숙님의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공감과 위로가 있으실 거예요. 장인숙은 새벽 5시에 잠이 깼다. 70년을 살아온 몸이 알아서 움직였다. 옆자리에서 코를 고는 남편 성환을 조심스럽게 내려다보며 이불을 다시 덮어주었다. 여보는 참 편하게 잔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예전처럼 가볍지 않았다. 35년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 분식집을 열었던 시절이 그리웠다. 지금은 아침 6시에 일어나도 할 일이 별로 없었다.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리고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다. 손은 저절로 움직였다. 멸치를 우려내고 된장을 풀고 두부와 파를 넣는다. 35년간 수없이 반복했던 동작들이었다. 아, 이 녀석아. 낡은 나무 도마 위에서 파를 썰다가 혼잣말이 나왔다. 도마 한쪽 모서리가 깨져서 파 조각들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성환이가 새 걸로 바꾸자고 했지만 인숙은 고개를 저었다. 이놈이랑 몇십 년을 함께 했는데 어떻게 버려. 도마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나무결이 손가락 사이로 전해졌다. 분식집 시절부터 함께한 이 도마는 인숙의 모든 요리를 거쳐간 증인이었다. 김치찌개를 끓일 때, 잔치국수 고명을 썰 때, 손님들이 좋아했던 무생채를 만들 때까지. 국자야, 너도 마찬가지다. 싱크대 옆에 걸린 낡은 국자를 바라봤다. 손잡이가 닳아서 나무빛이 변했지만 아직도 든든했다. 성환이는 이 국자를 볼 때마다 여보 분식집 국물 맛이 이 국자에 다 들어있다고 말하곤 했다. 인수가 뭐 그리 열심히 만져. 성환이 일어나서 부엌으로 나왔다. 잠옷 바람이었지만 어깨가 여전히 듬직했다. 73세의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도마가 또 깨졌어. 이제 정말 바꿔야겠다. 아니야. 아직 쓸만해. 인숙은 성환의 어깨에 기대었다. 남편의 체온이 따뜻했다. 여보, 우리 분식집 생각나지? 맨날 생각나지. 특히 겨울에 손님들이 뜨끈한 국물 마시면서 사장님, 이 맛이 최고예요 할 때. 성환이 인숙의 어깨를 감쌌다.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서 있었다. 인숙의 분식집 만나분식은 동네에서 유명했다. 비결은 국물이었다. 멸치와 다시마를 12시간 우린 육수에 각종 채소를 넣고 끓인 국물은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특히 겨울이면 뜨끈한 떡만둣국과 잔치국수를 찾는 사람들로 가게가 북적였다. 사장님, 이 국물 비법이 뭐예요? 단골 손님들이 자주 물어봤다. 인숙은 웃으며 대답했다. 비법은 없어요. 그냥 정성이지요. 실제로 그랬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육수를 우리고 하나하나 손으로 썬 채소들을 정성스럽게 넣어 끓였다. 35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반복했던 일상이었다. 어머, 인숙이 언니. 아침 산책을 나가려던 인숙 앞에 이웃집 김숙자가 나타났다. 동갑내기인 숙자와는 15년 넘게 이웃으로 지냈다. 숙자야, 어디가?
병원이야. 당뇨 검사 받으러. 또, 응. 요즘 몸이 영 말을 안 들어. 숙자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졌다. 인숙도 마찬가지였다. 70이 넘으면 몸 여기저기서 신호가 온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뻣뻣하고 눈이 침침해진다. 언니는 괜찮아? 나, 뭐 그럭저럭이지. 사실 인숙도 요즘 기운이 예전 같지 않았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고 밤에 잠도 깊게 들지 못했다. 하지만 성환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다. 남편이 걱정할까 봐서였다. 그나저나 성환이 아저씨는 어때? 요즘 기침을 자주 하던데. 숙자의 말에 인숙의 마음이 철렁했다. 이유까지 알 정도였나? 감기인가 봐. 환절기라서 그래. 그래도 병원에 한번 가봐. 우리 나이에는 감기도 함부로 보면 안 되거든. 숙자가 떠나고 나서 인숙은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에서 TV를 보던 성환이 또 기침을 했다. 콜록콜록 소리가 평소보다 거칠었다. 여보, 병원에 가볼까? 괜찮아. 그냥 목이 좀 간지러워서 그래. 성환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을 흔들었다. 하지만 인숙의 눈에는 남편의 얼굴이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다. 점심을 준비하면서 인숙은 계속 성환의 기침 소리를 의식했다. 며칠 전부터 시작된 기침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았다. 여보, 이거 먹어봐. 도라지배 즙을 타서 성환에게 건넸다. 고마워. 그런데 맛이 좀 이상하네. 뭐가 이상해? 달콤해야 하는데 별로 단맛이 안 나. 인숙이 한 입 마셔보니 정말 그랬다. 평소보다 단맛이 부족했다. 꿀을 덜 넣었나 싶어서 다시 확인해 봤지만 분량은 똑같았다. 나이 들면 입맛도 변하나 보다. 성환이 웃으며 말했지만 인숙은 마음이 편치 않았다. 35년간 요리를 해온 손맛에 이상이 생긴 것은 처음이었다. 오후에 혼자 앉아서 차를 마시다가 문득 옛날 생각이 났다. 분식집을 처음 시작할 때가 떠올랐다. 25살의 인숙은 갓 결혼한 새댁이었다. 시장 한 구석에 작은 가게를 얻어서 분식집을 열었을 때 모든 것이 서투르고 힘들었다. 사장님, 국물이 너무 싱거워요. 면이 덜 익었어요. 김치가 너무 셔요. 초창기에는 손님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그때마다 인숙은 울면서 다시 시작했다. 레시피를 바꾸고 재료를 바꾸고 조리법을 연구했다. 성환도 퇴근 후에는 늘 가게에 와서 설거지를 도와줬다. 여보, 포기하지 마. 우리가 정성스럽게 만들면 손님들이 알아줄 거야. 남편의 격려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 그리고 정말로 몇 년 후부터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만나분식의 국물 맛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저녁 시간이었다. 인숙이 저녁을 준비하는데 성환의 기침이 더욱 심해졌다. 이번에는 가래까지 섞여 나왔다. 여보, 정말 병원에 가자. 내일 보자. 오늘은 너무 늦었어. 성환이 소파에 누우며 말했다.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보였다. 인숙은 저녁을 차리면서도 계속 남편을 신경 썼다.
성화는 밥을 몇 숟가락 먹지 못했다. 입맛이 없어. 목이 아파서 삼키기가 힘들어. 그럼 미역국이라도 좀 마셔. 인숙이 국자로 미역국을 떠서 성환에게 건넸다. 그 순간 성환이 갑자기 심하게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콜록, 콜록, 콜록. 기침이 멈추지 않았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여보, 괜찮아? 물 마셔. 인숙이 물컵을 건네는 순간 성환의 기침에서 피가 섞여 나왔다. 어머! 인숙은 깜짝 놀라서 물컵을 떨어뜨렸다. 물이 바닥에 쏟아지고 유리컵이 깨지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성환도 놀란 표정으로 손바닥을 보았다. 빨간 피가 묻어 있었다. 이상하다. 왜 피가? 당장 병원에 가자. 인숙은 서둘러 성환의 옷을 챙겼다. 손이 덜덜 떨렸다. 35년 동안 함께 살면서 성환이 이렇게 아픈 적은 없었다. 작은 감기 정도는 있었지만 피를 토한 것은 처음이었다. 진정해, 여보. 그냥 목에서 좀 났나 보다. 성환이 인숙을 달래려고 했지만 목소리에도 불안함이 섞여 있었다. 응급실은 붐볐다. 여러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환자분 증상이 어떻게 되세요? 젊은 간호사가 물었다. 기침을 하다가 피가 나왔어요. 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언제부터 기침을 하셨나요? 일주일 정도 됐는데 오늘 갑자기 심해졌어요. 간호사가 성환의 체온과 혈압을 재었다. 체온이 38.5도였다. 열이 있었다. 일단 흉부 엑스레이를 찍어보겠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다. 인숙은 성환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남편의 손이 평소보다 차가웠다. 괜찮을 거야. 그냥 목감기 심한 거겠지. 성환이 인숙을 위로했지만 두 사람 모두 불안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타났다. 중년의 남자 의사였는데 표정이 심각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아내입니다. 일단 엑스레이 결과를 보니까 폐에 염증이 꽤 심합니다. 폐렴 진단을 받으셨어요. 폐렴이요? 인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그런데 일반 폐렴보다 좀 심한 편입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의사의 말에 인숙은 머리가 하얘졌다. 폐렴이라니. 나이 든 사람에게는 위험한 병이라고 들었다. 얼마나 입원해야 하나요? 상태를 봐서 결정해야겠지만 최소 일주일은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입원 수속을 마치고 병실에 들어갔다. 6인실이었는데 다른 환자들도 모두 나이 든 분들이었다. 성환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침대에 누웠다. 여보, 집에 가서 쉬어. 나는 괜찮아. 무슨 소리야? 내가 여기서 같이 있을 거야. 인숙은 성환 옆에 의자에 앉았다. 병원 냄새가 코를 찔렀다. 소독약 냄새와 약품 냄새가 섞인 특유의 냄새였다. 밤이 깊어갔다. 성환은 잠들었지만 숨소리가 거칠었다. 인숙은 잠이 오지 않았다.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갑자기 왜 이런 일이?
35년 동안 함께 일하고 함께 살아왔는데 분식집을 운영할 때는 둘이 함께 힘을 합쳐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다. 장사가 안 될 때도 경기가 어려울 때도 함께 버텼다. 그런데 이제 와서 성환이 아프다니. 인숙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따뜻하게 해주고 싶었다. 새벽 4시가 되었다. 분식집을 할 때 늘 일어나던 시간이었다. 몸이 저절로 깨어났다. 하지만 이제는 일어날 이유가 없었다. 병원 침대 옆에서 남편을 지켜보는 것 외에는 복도로 나가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아직 어두웠지만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다. 새벽의 공기가 차갑고 맑았다. 이제 어떻게 될까? 인숙의 마음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찾아왔다. 지금까지는 늘 성환과 함께였다. 함께 일하고, 함께 웃고, 함께 걱정했다. 그런데 만약 성환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아니야. 괜찮을 거야. 인숙은 고개를 저으며 병실로 돌아갔다. 성환이 깨어 있었다. 잠 못 잤구나. 응. 괜찮아? 좀 낫는 것 같아. 숨쉬기가 조금 편해졌어. 성환이 약하게 웃었다. 인숙도 따라서 웃었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불안했다.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인숙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했던 일상이 남편과 함께 마시던 차, 한 잔이 함께 나누던 소소한 대화들이 모두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인숙은 아직 몰랐다. 이것이 단순한 폐렴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이번 3일째 성환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열이 더 높아졌고 기침도 심해졌다. 담당 의사 김 원장이 인숙을 따로 불렀다. 사모님, 잠깐 상담실로 오시겠어요? 상담실 문을 닫자마자 김 원장의 표정이 무거워졌다. 환자분 상태가 처음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일반 폐렴이 아니라 중증 폐렴으로 보이고 폐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인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집중 치료실로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료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어요. 얼마나요? 최소 한 달은 보셔야 할 것 같고 상태에 따라서는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김 원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리고 집중치료실 비용과 각종 검사비, 약값을 생각하시면 하루에 30만 원 정도는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인숙은 머리가 하얘졌다. 하루에 30만 원이면 한 달에 900만 원이었다. 그동안 모아둔 적금이 3천만 원 정도였는데 몇 달만 지나면 바닥날 돈이었다. 성환이 집중치료실로 옮겨진 후 인숙은 면회 시간에만 만날 수 있었다. 하루에 2번, 오전 10시와 오후 6시에 각각 30분씩이었다. 여보, 괜찮아? 유리창 너머로 성환을 바라보며 인숙이 물었다. 인터폰을 통해 들리는 남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괜찮아. 그런데 여보는 집에 가서 쉬어.
매일 여기 있으면 몸이 상할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어디 가겠어. 성화는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었다. 각종 기계들이 삐삐 소리를 내며 그의 생체 신호를 체크하고 있었다. 인숙은 30분 내내 성환의 손을 잡고 있었다. 유리 너머로 전해지는 온기가 전부였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병원 로비에 앉아 있을 때 인숙의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 준호였다. 엄마, 아빠 어떠세요? 집중치료실에 있어. 상태가 좀 심각해. 에이, 감기인데 뭐가 그리 심각해요. 엄마가 너무 걱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준호의 말투에서 귀찮다는 기색이 느껴졌다. 인숙은 가슴이 답답했다. 준호야, 시간 되면 한번 와봐. 아빠가 많이 힘들어해. 엄마, 지금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 하고 있어서 시간이 없어요. 조금 나아지면 갈게요. 전화가 끊어졌다. 인숙은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성환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집중치료실에서 나올 수 없었다. 의료진은 최소 2주는 더 있어야 한다고 했다. 원무과에서 중간 비용 정산서를 받았다. 일주일간 들어간 비용이 280만 원이었다. 인숙은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내밀었다. 사모님, 앞으로도 비용이 계속 나올 텐데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무과 직원의 말에 인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막막했다. 집에 돌아와서 통장을 뒤져봤다. 분식집을 정리할 때 받은 권리금과 그동안 모아둔 적금을 합쳐서 3,200만 원이 있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한 달에 받는 돈은 60만 원 정도였다. 한 달에 900만 원씩 나가면 계산기를 두드려 봤다. 3개월도 못 버틴다는 결과가 나왔다. 인숙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 딸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아, 아빠가 많이 아파서 병원비가. 엄마, 죄송하지만 지금 저희도 힘들어요. 남편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제가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거든요. 아이들 학원비만 해도 부담이에요. 수진의 목소리에도 거리감이 느껴졌다. 그냥 조금만. 엄마, 정말 죄송해요. 지금은 도와드릴 여유가 없어요. 이번 2주째 성환에게 합병증이 생겼다. 폐렴이 폐혈증으로 번졌다는 것이었다. 폐혈증이 뭐예요? 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세균이 혈액으로 퍼진 상태입니다. 위험한 상황이에요. 의사는 더 강한 항생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투석까지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투석이요?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요.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지켜봐야 합니다. 인숙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투석까지 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집에서 인숙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어떻게 하지?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분식집을 하던 시절의 어려움은 이와 비교할 수 없었다. 그때는 열심히 일하면 극복할 수 있는 문제였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리 애써도
돈이 나가기만 할 뿐이었다. 새벽 4시 부엌으로 나가서 물을 마셨다. 싱크대 옆에 걸린 낡은 국자가 보였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하지? 국자를 바라보며 혼잣말했다. 성환이 좋아했던 이 국자가 지금은 너무 쓸쓸해 보였다. 이번 3주째 성환의 상태가 조금 안정되었다. 의식도 뚜렷해졌고 말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투석을 받아야 했고 회복에는 시간이 더 필요했다. 여보, 돈 걱정하지 마. 건강보험이 있잖아. 성환이 인숙을 위로했지만 인숙은 이미 계산해 봤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더라도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았다. 집중치료실비, 투석비, 각종 검사비를 합치면 한 달에 500만 원은 들어갔다. 여보, 우리 집을 팔까? 인숙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뭐라고?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2개월도 못 버텨. 집을 팔면 2억 정도는 나올 거야. 성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인수가 그 집은 우리가 30년 동안 살아온 집이야. 추억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여보 목숨이 더 중요하지. 인숙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섞여 있었다. 그럼 나중에 우리가 어디서 살아? 그건 나중에 생각하자. 지금은 여보 치료가 먼저야. 성환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아내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시세보다 3천만 원 정도 싸게 팔아야 한다고 했다. 사모님, 금매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1억 7천만 원 정도는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집을 정리하는 날, 인숙은 35년간 쌓인 추억들을 상자에 담았다. 분식집 시절의 사진들, 성환과 함께 찍은 여행 사진들, 아이들 어릴 때 사진들. 가장 마지막에 챙긴 것은 낡은 도마와 국자였다. 이건 버릴 수 없어. 도마는 너무 낡아서 쓸 수 없었지만 인숙에게는 소중한 추억이었다. 국자도 마찬가지였다. 분식집의 맛을 책임져 온 이 국자를 버릴 수는 없었다. 새 집주인이 와서 집을 둘러봤다. 젊은 부부였다. 와, 여기 부엌이 정말 넓네요. 요리하기 좋겠어요. 젊은 아내의 말에 인숙은 쓴웃음을 지었다. 이 부엌에서 얼마나 많은 요리를 했던가. 아이들 도시락도 싸고 명절 음식도 만들고 성환이 좋아하는 반찬들도 만들었다. 좋은 집이에요. 행복하게 사세요. 인숙이 인사하고 집을 나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집을 판 돈으로 병원비를 냈다. 그동안 밀린 비용과 앞으로 한 달치를 미리 냈다. 그래도 1억 원 정도는 남았다. 월세 50만 원짜리 작은 아파트를 구했다. 원룸에 가까운 크기였다. 35년간 살던 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좁았다. 여보, 미안해. 내 때문에 집까지 팔게 됐네. 성환이 병원 침대에서 미안해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함께 사는 게 중요하지. 집이 뭐가 중요해. 인숙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막막했다.
월세 50만 원의 생활비까지 생각하면 한 달에 600만 원은 나갔다. 남은 돈으로는 1년도 못 버틴다는 계산이 나왔다. 이번 6주째 성환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일반 병실로 옮겨왔다. 의사는 2주 정도 더 있으면 퇴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인숙은 안도했다. 드디어 끝이 보이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날 오후 갑작스럽게 상황이 급변했다. 보호자분 빨리 오세요. 병원에서 긴급 전화가 왔다. 성환이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응급처치를 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인숙은 뛰다시피 병원으로 갔다. 중환자실 앞에 의료진들이 모여 있었다. 지금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30분이 지났다. 1시간이 지났다. 의료진이 나왔다. 다행히 심박동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매우 위중해요. 뇌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인숙은 주저앉을 뻔했다. 뇌사요? 산소 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어서요. 72시간을 지켜봐야 합니다. 인숙은 72시간 동안 병원을 떠나지 않았다. 중환자실 앞 의자에서 잠을 자고 병원 매점에서 김밥으로 끼니를 때웠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야, 아빠가 위험해. 당장 와. 엄마, 무슨 일이에요? 심정지 왔다가 겨우 살아났어. 뇌사 될 수도 있대. 이번에는 준호도 놀란 것 같았다. 지금 갈게요. 몇 시간 후 준호가 도착했다. 오랜만에 본 아들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다. 아빠 어떠세요? 아직 의식이 없어. 의사가 72시간 지켜봐야 한다고 했어. 준호는 중환자실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엄마, 그동안 병원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집을 팔았어. 뭐라고요? 병원비 때문에 집을 팔았어. 1억 7천만 원에.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왜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그래도 집까지 팔 정도면. 준호가 말을 잇지 못했다. 72시간이 지났다. 성환의 의식이 돌아왔다. 하지만 의사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다. 다행히 뇌사는 면했습니다. 하지만 뇌손상이 있어요. 뇌손상이요? 기억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운동 기능도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인숙은 그래도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했다. 성환이 눈을 떴다. 인숙을 보더니 희미하게 웃었다. 여보, 응, 여보. 괜찮아? 고마워. 미안해. 성환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하지만 인숙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소리였다. 그런데 다음 날 성환의 상태가 다시 나빠졌다. 폐렴이 재발한 것이었다. 이번에는 더 심각했다. 의사가 인숙을 불렀다. 사모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이상 적극적인 치료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환자분 몸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해요. 가족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숙의 세상이 무너졌다. 성환은 마지막 일주일을 의식이 오락가락하며 보냈다.
가끔 눈을 뜨면 인숙을 찾았다. 인수가 국자 잘 간수해. 응, 여보. 국자 가져왔어. 여기 있어. 인숙이 가방에서 낡은 국자를 꺼내 보여줬다. 성환이 희미하게 웃었다. 고생했어. 사랑해. 나도 사랑해, 여보. 성환은 그렇게 조용히 숨을 거뒀다. 48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장례를 치렀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줬다. 분식집 단골 손님들, 동네 이웃들, 성환의 옛 직장 동료들. 사장님,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명복을 빌어요. 아저씨 국물 맛이 그리울 거예요. 사람들의 위로가 고마웠지만 인숙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장례 비용까지 치르고 나니 남은 돈이 2천만 원 정도였다. 월세와 생활비를 생각하면 몇 년 버티기 힘든 금액이었다. 준호와 수진이 인숙을 찾아왔다. 엄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다. 일단 여기서 지내볼까 해. 엄마, 저희가 모시고 살면 좋겠지만. 준호가 말을 흐렸다. 괜찮다. 너희도 살기 힘들다며. 인숙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도 가끔 안부는 물어볼게요. 자녀들이 떠나고 나서 인숙은 혼자 남았다. 조용한 원룸에서 국자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그리고 인숙은 아직 몰랐다.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환이 떠난 지 한 달이 지났다. 인숙은 매일 새벽 4시에 깼다. 몸이 기억하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일어날 이유가 없었다. 더 이상 분식집도 없고 남편을 위한 아침도 준비할 필요가 없었다. 원룸 안은 너무 조용했다. 성환의 기침 소리도 코 고는 소리도 없었다. 인숙은 혼자 차를 끓여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아파트 옆으로 보이는 시장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나도 저기서 일했었는데. 혼잣말을 하다가 문득 현실이 떠올랐다. 남은 돈 2천만 원으로는 몇 년도 못 버틴다. 월세 50만 원에 생활비 50만 원을 합치면 한 달에 100만 원은 나갔다. 국민연금 30만 원과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아도 매달 40만 원씩 부족했다. 일을 해야 해. 70세의 나이에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현실이 막막했다. 다음 날 인숙은 시장으로 나갔다. 오랜만에 보는 시장 풍경이 낯설면서도 반가웠다. 예전에 분식집이 있던 자리에는 다른 상점이 들어와 있었다. 어머, 인숙이 언니. 채소 가게를 하는 김복순이 인숙을 알아봤다. 복순과는 분식집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 복순아, 잘 있었어? 언니는? 성환이 형님은 어떠세요? 인숙은 성환이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다. 복순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어머, 언제?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고마워. 그래서 나 혼자 살게 됐어. 그럼 지금 뭐 하세요? 글쎄, 일자리를 찾고 있어. 복순이 인숙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언니 나이에 일자리가 어디 있어요. 그래도 복순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우리 가게에서 채소 다듬는 일 도와주실래요? 하루에 3만 원 드릴게요. 인숙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 네. 아침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힘들긴 하지만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다음 날부터 인숙은 복순의 채소 가게에서 일을 시작했다. 무, 배추, 양파 껍질을 벗기고 시든 잎을 따내고 흙을 털어내는 일이었다. 첫날은 괜찮았다. 오랜만에 손을 움직이니까 마음도 조금 편해졌다. 35년간 분식집에서 채소를 다뤄본 경험이 있어서 일도 어렵지 않았다. 언니, 손이 빠르네요. 역시 분식집 하셨던 분은 달라. 복순이 칭찬했다. 인숙은 뿌듯했다. 하루 3만 원씩 벌면 한 달에 90만 원이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치면 150만 원 정도 되었다. 그러면 월세와 생활비는 겨우 될 수 있었다. 일주일이 지나자 몸에서 신호가 왔다. 손목이 아프기 시작했다. 무거운 채소 박스를 나르고 하루 종일 앉아서 채소를 다듬다 보니까 무릎도 아팠다. 괜찮아. 적응하면 나아질 거야. 인숙은 자신을 다독였다. 하지만 둘째 주가 되자 허리까지 아프기 시작했다. 새벽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8시간을 계속 앉아 있는 것이 쉽지 않았다. 언니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복순이 걱정했다. 괜찮아. 조금 피곤할 뿐이야. 하지만 실제로는 매일 밤 파스를 붙이고 잠들어야 했다. 손목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다. 70세의 몸으로는 버거운 일이었다. 채소 가게에서 일한 지 3주째 되던 날 새로운 사람이 왔다. 박순자라는 75세 할머니였다. 순자는 5년 전부터 이 일을 해왔다고 했다. 언니 처음이지? 힘들지? 순자가 인숙 옆에 앉으며 물었다. 네, 조금요. 당연해. 나도 처음에는 손목 나가는 줄 알았어. 그런데 적응하면 괜찮아져. 순자의 손을 보니까 굵어지고 거칠어져 있었다.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힘이 있어 보였다. 언니는 왜 이 일을 하세요? 아들이 있긴 한데 안 도와줘. 며느리가 싫어하거든. 그래서 혼자 살려고 이 일하는 거야. 순자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인숙 자신의 처지와 비슷했다. 나이 들면 자식도 별거 없어. 결국 자기가 알아서 살아야 해. 순자의 말에 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언니 여기서 일하면서 다른 일도 더 해봐. 나는 저녁에 식당에서 설거지도 해. 식당에서요? 응.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거기서 4시간 더 일하면 4만 원 더 벌어. 순자는 하루에 7만 원을 벌고 있었다. 한 달에 210만 원이었다. 몸이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그래도 돈 벌어야 살잖아. 순자의 소개로 인숙도 저녁에 식당 설거지 일을 시작했다. 행복한 집밥이라는 한식당이었다. 사장은 50대 중반의 여자였는데 직원이 부족해서 고민이 많다고 했다. 어머니,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분식집 35년 했어요. 아, 그럼 경험이 있으시네. 그럼 한번 해보세요. 설거지는 생각보다 힘들었다. 무거운 그릇들을 계속 들어야 했고,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있어야 했다. 기름때가 심한 그릇들은 힘을 많이 줘서 문질러야 했다. 첫날 4시간을 하고 나니까 팔이 후들거렸다. 집에 돌아와서 손을 보니까 빨갛게 부어 있었다. 괜찮아. 적응하면 돼.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손목의 통증이 심해졌다. 채소 다듬는 일과 설거지를 동시에 하니까 손목이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았다. 일을 시작한 지 6주째 되던 날이었다. 인숙은 오전에 채소 가게에서 일하고 저녁에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그날 식당에 손님이 유난히 많았다. 회식 손님들이 몰려와서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어머니, 죄송한데 조금 더 빨리 해주세요. 사장이 다급하게 말했다. 인숙은 서둘러 그릇을 씻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무거운 냄비를 옮기려다가 미끄러졌다. 냄비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인숙의 허리를 직격했다. 아! 인숙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사장과 다른 직원들이 달려왔다. 인숙은 일어나려고 했지만 허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병원에 가야겠어요. 응급차를 불러서 병원으로 갔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허리 디스크가 터진 것은 아니었지만 근육과 인대에 손상이 있었다. 2주 정도는 절대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무리하시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의사의 말에 인숙은 절망했다. 2주 동안 일을 못하면 수입이 끊긴다는 뜻이었다.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인숙은 계산을 해봤다. 2주 동안 수입이 없으면 98만 원을 못 벌었다. 월세와 생활비는 나가는데 수입은 없었다. 병원비도 15만 원 들었다. 물리치료를 받으라고 했는데 그것도 돈이었다. 어떡하지? 혼자 중얼거리며 통장을 확인해 봤다. 5천만 원이었던 돈이 이제 4,200만 원으로 줄어 있었다. 성환 사망 후 3개월 만에 800만 원이 나간 것이었다. 복순에게 전화를 걸었다. 복순아, 미안한데 2주 정도 쉬어야 할 것 같아. 어머, 왜요? 아프세요? 허리를 다쳤어. 어머나, 어떻게 다치셨어요? 사정을 설명하니까 복순이 걱정했다. 언니, 몸 조심하세요. 우리 나이에는 다치면 회복이 안 돼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인숙은 한숨을 쉬었다. 일자리를 잃을까봐 걱정되었다. 2주 후 허리가 조금 나아져서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했다. 하지만 채소 가게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와 있었다. 언니, 미안해요. 그동안 일손이 부족해서 다른 분을 구했어요. 복순이 미안해하며 말했다. 그럼 나는? 글쎄요. 지금 당장은 자리가 없어요. 인숙은 멍했다. 식당에도 전화를 걸어봤다. 어머니, 그동안 수고하셨는데요. 저희도 새로운 분을 구했어요. 어머니 나이에는 이 일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요.
두 군데 일자리를 모두 잃었다. 인숙은 다시 무수입 상태가 되었다. 그 후 한 달 동안 여러 곳을 찾아다녔다. 마트, 식당, 청소회사. 하지만 70세라는 나이 때문에 모두 거절당했다. 나이가 너무 많으세요. 보험 문제가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거절의 이유는 다양했지만 결론은 같았다. 3개월 후 인숙의 통장 잔액은 2,800만 원으로 줄어 있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채 생활비만 나가고 있었다. 어느 날 월세를 내러 가야 하는데 통장에서 50만 원을 뽑으려니까 잔액이 부족했다. 다시 확인해 봤지만 통장에는 35만 원밖에 없었다. 지난달에 생활비를 너무 많이 썼나 보다.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죄송한데 월세를 며칠 늦게 드려도 될까요? 어머니, 월세는 약속이잖아요. 늦으면 안 되죠. 다음 주에는 꼭 드릴게요. 이번만이에요. 다음에 또 늦으면 계약 해지해야 해요. 그날 밤 인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돈이 떨어져가는 속도가 너무 빨랐다. 이런 식으로 가면 1년도 못 버틴다. 2달 후 더 이상 월세를 낼 수 없게 되었다. 집주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나가셔야겠어요. 인숙은 짐을 정리했다. 35년간 모은 추억들과 가재도구들을 대부분 버려야 했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옷 몇 벌과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다. 가장 마지막에 챙긴 것은 낡은 국자였다. 여보, 미안해. 이것밖에 못 지켜줬어. 국자를 가방에 넣으며 눈물이 났다. 갈 곳이 없었다.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5천 원을 내고 들어가서 구석에서 잠을 청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이제 정말 끝인가? 일주일을 찜질방과 공원을 전전하며 보냈다. 남은 돈은 15만 원뿐이었다. 하루에 5천 원씩 쓰면 한 달도 못 버틴다. 어느 날 저녁 한강 다리를 걸어가고 있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강물이 검게 보였다. 차라리 인숙은 다리 난간에 다가갔다. 아래로 내려다보니까 물이 깊어 보였다. 성환아, 미안해. 나 혼자는 못 살겠어. 난간에 올라섰다. 바람이 차가웠다. 눈물이 났다. 그때 가방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내려다보니까 국자였다. 성환이 마지막에 잘 간수하라고 했던 그 국자였다. 국자를 주우려고 몸을 돌렸을 때 성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인수가 국물은 끓여야 살아. 여보,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분명히 성환의 목소리였다. 국자를 주워들고 만져봤다. 나무 손잡이가 따뜻했다. 맞아. 국물은 끓여야 살아. 인숙은 난간에서 내려왔다. 가슴이 뛰었다.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었다. 공원 벤치에 앉아서 국자를 바라봤다. 35년간 분식집에서 함께했던 이 국자에는 수많은 추억이 담겨 있었다. 김치찌개를 끓일 때, 잔치국수를 삶을 때, 손님들이 맛있다고 할 때마다
함께했던 국자였다. 여보 말이 맞아. 나에게는 아직 이게 있잖아. 인숙은 국자를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다시 요리를 해보자. 어떤 방법이든 찾아보자. 그날 밤 찜질방에서 인숙은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다. 꿈속에서 성환이 나타났다. 여보, 포기하지 마. 너에게는 아직 손맛이 있어. 응, 여보. 나 다시 해볼게. 새벽에 깨어나니까 마음이 조금 가벼워져 있었다. 아직 끝이 아니었다. 하지만 70세의 할머니가 다시 시작하기에는 현실이 너무 가혹했다. 과연 인숙에게 기회가 올까? 다음 날 아침, 인숙은 찜질방에서 나와 시장 근처를 걸었다. 배가 고팠지만 돈을 아껴야 했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만 사서 공원 벤치에 앉아 먹고 있었다. 그때 한 젊은 남자가 다가왔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키 큰 청년이었다.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제 다리에서. 인숙은 깜짝 놀랐다. 어제 한강 다리에서 자신을 본 사람이 있었나? 어제 할머니가 다리 난간에 계시는 걸 봤어요. 걱정되어서 오늘 아침부터 이 근처를 찾아다녔거든요. 청년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드러나 있었다. 괜찮습니다. 그냥 바람이나 쐬려고. 식사는 하셨어요? 이거라도 드세요. 청년이 비닐봉지를 내밀었다. 안에는 따뜻한 도시락과 국물이 들어 있었다. 이런 걸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식당을 해요. 남은 음식이에요. 버릴 것이니까 드세요. 청년의 말에 거짓이 없어 보였다. 인숙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감사합니다. 도시락을 열어보니 김치찌개와 밥, 그리고 몇 가지 밑반찬이 정갈하게 들어 있었다.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인숙의 눈에 눈물이 났다. 맛있어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저는 박도윤이라고 해요. 장인숙입니다. 인숙 할머니,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지도 몰라요. 인숙은 고개를 저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을 수는 없었다. 도윤은 매일 아침 인숙을 찾아와 도시락을 가져다 줬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도윤이 워낙 정성스럽게 챙겨줘서 고마움을 느꼈다. 할머니, 제 식당 한번 보러 오세요. 일주일 후 도윤이 인숙을 자신의 식당으로 초대했다. 도윤이네 집밥이라는 작은 식당이었다. 20평 남짓한 크기의 테이블 8개가 놓여 있었다. 여기가 제 식당이에요. 아담하네요. 인숙이 둘러보니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손님은 별로 없었다. 점심시간인데도 테이블 절반이 비어 있었다. 장사가 잘 안 되나 봐요? 네. 음식 맛은 괜찮다고 하는데 뭔가 특별함이 없어서인지 단골이 별로 없어요. 도윤의 얼굴에 고민이 드러났다. 어떤 음식을 하세요? 가정식이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불고기 이런 거요. 인숙은 주방을 살펴봤다.
시설은 괜찮았지만 뭔가 어색했다. 요리하는 사람의 손때가 묻지 않은 느낌이었다. 요리는 언제부터 하셨어요? 2년 전에 시작했어요. 회사 다니다가 퇴직하고 창업한 거예요. 역시 경험이 부족한 것 같았다. 인숙은 도윤의 음식을 맛봐봤다. 나쁘지 않았지만 깊은 맛이 부족했다. 할머니, 혹시 주방에서 일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저요? 네. 할머니가 분식집을 35년 하셨다고 했잖아요. 경험이 많으시니까 저를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숙은 망설였다.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아직 있을까? 월급은 얼마나 주실 건가요? 하루 5만 원은 어떨까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요. 하루 5만 원이면 한 달에 150만 원이었다. 월세방을 다시 구해서 살 수 있는 금액이었다. 설거지나 청소 이런 거죠? 아니요. 요리도 같이 해주세요. 제가 아직 서툰 부분이 많아서요. 도윤의 말에 인숙의 마음이 흔들렸다. 다시 요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기뻤다. 한번 해볼게요. 다음 날부터 인숙은 도윤의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다. 우선 도윤이 구해준 고시원에서 생활하기로 했다. 한 달에 35만 원이었다. 첫날, 인숙은 주방을 다시 정리했다. 조미료 위치를 바꾸고 칼을 날카롭게 갈고 도마를 깨끗하게 소독했다. 할머니, 뭔가 달라졌네요. 주방이 훨씬 깔끔해 보여요. 요리는 정리부터 시작이에요. 인숙은 가방에서 자신의 국자를 꺼내 걸었다. 그러자 주방이 비로소 집 같은 느낌이 났다. 점심 준비를 시작했다. 도윤이 평소에 하던 대로 된장찌개를 끓이려고 하는데 인숙이 말렸다. 잠깐만요. 육수부터 다시 내세요. 육수요? 네. 육수가 모든 국물 맛의 기본이에요. 인숙은 멸치와 다시마, 물을 넣고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다. 35년간의 경험이 손끝에서 살아났다. 육수는 15분간 팔팔 끓인 다음에 5분간 우려내야 해요. 그래야 깊은 맛이 나요. 도윤이 신기한 듯 지켜봤다. 육수를 우린 된장찌개를 맛본 도윤이 깜짝 놀랐다. 와, 이게 같은 재료로 만든 된장찌개예요? 맛이 완전히 달라요. 비법은 없어요. 그냥 정성이에요. 점심시간에 손님들이 와서 된장찌개를 먹어봤다. 여기 된장찌개 맛이 달라졌네요? 네, 맛있어요. 집에서 먹는 것 같아요. 사장님, 뭔가 바뀌었어요? 손님들의 반응이 확연히 달랐다. 그날 점심에 평소보다 30% 많은 손님이 왔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도윤이 신났다. 인숙도 오랜만에 보람을 느꼈다. 일주일 후, 인숙은 도윤에게 제안했다. 새로운 메뉴를 하나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어떤 메뉴요? 무말랭이 찜이요. 우리 남편이 좋아했던 거예요. 인숙은 무말랭이를 불려서 고추장과 간장으로 양념한 다음 돼지고기와 함께 찜을 만들었다. 35년 전부터 만들어 온 레시피였다. 맛봐보세요.
도윤이 한 입 먹어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어디서도 못 먹어본 맛이에요. 우리 분식집 대표 메뉴였어요. 손님들이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날 저녁 무말랭이 찜을 메뉴에 올렸다. 첫 손님은 60대 아저씨였다. 사장님, 이거 뭐예요? 무말랭이 찜이에요. 저희 할머니가 특별히 만든 거예요. 한번 먹어볼게요. 아저씨가 한 입 먹어보더니 깜짝 놀랐다. 어머, 이게 뭐예요? 우리 어머니가 만들어주던 맛이에요. 정말요? 네. 이런 맛 오랜만이에요. 하나 더 주세요. 무말랭이 찜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한 손님이 맛있다고 하니까 다른 손님들도 궁금해했다. 저희도 무말랭이 찜 주세요. 이거 정말 맛있네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비밀이에요. 저희 할머니의 특별한 레시피거든요. 도윤이 인숙을 우리 할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인숙도 기분이 좋았다. 마치 친손자 같았다. 2주일 만에 무말랭이 찜은 식당의 대표 메뉴가 되었다. 하루에 15인분씩 나가기 시작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매출이 30% 늘었어요. 다행이네요. 인숙은 뿌듯했다. 자신의 요리 실력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지역신문 기자가 식당을 찾아온 것이었다. 안녕하세요. 서부일보 이 기자라고 합니다. 무말랭이 찜으로 유명한 집이 여기죠? 네, 맞습니다.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요즘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인숙은 당황했다. 자신이 기사에 나온다니 상상도 못했다. 저 같은 할머니가 기사에 나갈 이유가 있나요? 70세에 새로운 요리 도전하신 거 자체가 화제예요. 게다가 무말랭이 찜이 정말 맛있다고 소문났거든요. 기자는 인숙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다. 분식집 35년 경력, 남편의 죽음,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시작한 이야기까지.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네요. 기사 써도 될까요? 제가 그럴 만한 사람은 아닌데. 할머니 하세요. 좋은 일이에요. 도윤이 격려했다. 일주일 후 서부일보에 인숙의 기사가 실렸다. 70세 할머니의 두 번째 인생, 무말랭이 찜으로 재기하다. 기사에는 인숙의 사진과 함께 그녀의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었다. 35년간 분식집을 운영했던 경험, 남편의 투병과 사망,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도윤과의 만남까지. 할머니, 기사 보셨어요? 정말 잘 나왔어요. 도윤이 신문을 들고 뛰어왔다. 인숙도 기사를 읽어봤다.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문서로 정리되어 나오니까 신기했다. 그날부터 손님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기사 보고 왔어요. 무말랭이 찜 먹어보고 싶어서요. 할머니가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네, 35년 경력의 레시피예요. 손님들이 인숙에게 관심을 보였다. 특히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들이 많이 찾아왔다. 할머니, 대단하세요. 70세에 새로 시작하시다니. 저도 할 수 있을까요?
기사가 나간 지 보름 후 더 큰 일이 일어났다. KBS의 한 PD가 식당을 찾아온 것이었다. 안녕하세요. KBS 인간극장 담당 PD입니다. 혹시 방송 출연하실 의향 있으세요? 방송이요? 인숙은 깜짝 놀랐다. 자신이 TV에 나온다니 꿈에도 생각 못했다. 네. 할머니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에요. 70세에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모습이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대단한 사람은 아닌데요. 그런 겸손함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떠세요? 도윤이 인숙을 설득했다. 할머니 하세요. 할머니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인숙은 고민했다. 방송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알게 될 것이다. 부담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었다. 2주일 후 촬영이 시작되었다. 카메라맨과 음향 담당자가 와서 식당 안에 장비를 설치했다. 할머니, 평소처럼 요리하시면 돼요. 자연스럽게요. PD가 안내했다. 인숙은 긴장했지만 요리를 시작했다. 무말랭이를 불리고 양념을 만들고 고기와 함께 볶는 과정을 차근차근 보여줬다. 할머니, 이 요리의 비법이 뭐예요? 비법은 없어요. 그냥 정성이에요. 남편이 좋아해서 만들기 시작한 건데 35년 동안 계속 만들다 보니까 손에 익었어요. 남편분 이야기를 좀 더 해주세요. 인숙은 성환과의 추억을 이야기했다. 분식집을 함께 운영했던 이야기, 병원에서의 마지막 순간, 그리고 국자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 국자가 저에게는 모든 것이에요. 남편이 마지막에 잘 간수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이 국자를 보면서 다시 힘을 냈어요. 촬영진들이 감동했다. 카메라맨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인간극장 70세 할머니의 두 번째 인생이 방송된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시청률이 15%를 넘었고 인터넷에는 감동했다는 댓글들이 쏟아졌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할머니 힘내세요. 무말랭이 찜 먹어보고 싶어요.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면 안 되는구나. 방송 다음 날부터 식당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대기줄이 생겼고 무말랭이 찜은 하루에 50인분씩 나갔다. 할머니, 대박이에요. 매출이 3배 늘었어요. 도윤이 신났다. 인숙도 믿어지지 않았다. 방송 후 일주일 만에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다. 할머니, 요리책 내고 싶으시지 않아요? 할머니의 레시피와 인생 이야기를 담은 책 말이에요. 요리책이요? 네. 방송 반응이 너무 좋아서요. 많은 분들이 할머니 요리 레시피를 알고 싶어 해요. 인숙은 어리둥절했다. 자신이 책을 낸다니. 제가 글을 잘 못 쓰는데요. 저희가 도와드려요. 할머니는 요리하시면서 이야기만 해주시면 돼요. 한 달 후 요리책 작업이 시작되었다. 인숙의 대표 레시피 30가지와 함께 그녀의 인생 이야기가 담겼다. 책 제목은 할머니의 국자, 70세에 다시 찾은 인생의 맛이었다.
6개월 만에 인숙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식당은 예약 없이는 들어가기 힘든 유명한 곳이 되었다. 할머니, 월급 올려드려야겠어요. 하루 10만 원으로 할까요? 도윤이 제안했다. 하루 10만 원이면 한 달에 300만 원이었다. 인숙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너무 많아요. 아니에요. 할머니 덕분에 식당이 잘 되는 거예요. 당연히 받으셔야죠. 인숙은 고마웠다. 도윤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도윤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야말로 고마워요, 할머니. 할머니 만나서 제 인생도 바뀌었어요. 어느 날 저녁, 인숙은 성환의 사진 앞에 앉았다. 국자를 손에 들고 남편에게 이야기했다. 여보, 보고 있지? 나 다시 끓고 있어. 여보가 좋아했던 무말랭이 찜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줘. 사진 속 성환이 웃고 있는 것 같았다. 여보, 이제 뭘 해볼까? 나 아직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인숙의 재기는 이제 시작이었다. 하지만 성공과 함께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되찾을 수 있을까? 방송이 나간 지 한 달 후, 인숙이 식당에서 무말랭이 찜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다. 문이 열리면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인숙이 돌아보니 아들 준호가 서 있었다. 8개월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이었다. 준호 뒤로 며느리 선영과 손자 민수도 함께 있었다. 준호야? 인숙은 놀라서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다. 엄마, 방송 봤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다. 언제 왔어? 어젯밤에 왔어요. 호텔에서 잤어요. 선영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어서 앉아. 인숙은 당황스러웠지만 반가웠다. 손자 민수가 할머니를 쳐다보며 수줍게 웃었다. 할머니, TV에서 봤어요. 그래, 민수가 많이 컸네. 민수는 이제 10살이었다. 마지막에 본 것보다 훌쩍 자라 있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준호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식당 안이 조용해졌다. 다른 손님들도 놀란 눈으로 바라봤다. 준호야, 뭐 하는 거야? 일어나. 안 일어날 거예요. 제가 얼마나 나쁜 아들이었는지 알겠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엄마가 그렇게 힘드셨을 때, 저는 뭘 했어요? 엄마 혼자 집까지 팔게 내버려 두고, 찜질방에서 지내게 내버려 두고. 준호야, 그만해. 아니에요. 방송 보면서 정말 창피했어요. 제가 사람이에요? 70살 된 엄마가 설거지하고 다치고 길거리에서 헤매는데 모른 척 했어요. 선영도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저도 정말 죄송해요. 제가 준호를 말렸어요. 시어머니 모시기 싫다고. 선영아, 정말 후회돼요. 어머니가 이렇게 훌륭한 분이신지 몰랐어요. 그날 오후 딸 수진도 찾아왔다. 남편과 두 아이를 데리고 왔다.
엄마 미안해요. 수진도 울먹이며 인숙을 안았다. 나도 나빠요. 엄마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저희도 힘들다고, 도와드릴 여유가 없다고. 수진아, 됐어. 이제 됐어. 안 돼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알겠어요. 엄마 혼자 그 모든 걸 견뎌내시다니. 수진의 남편도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수진이를 말렸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고. 인숙은 자녀들을 바라봤다. 오래 쌓인 서운함이 있었지만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풀렸다. 다 지난 일이야. 이제 괜찮아. 할머니, 이게 TV에 나온 무말랭이 찜이에요? 손자 민수가 신기하게 바라봤다. 그래. 한번 먹어볼래? 인숙이 무말랭이 찜을 한 접시 가져다 줬다. 민수가 한 입 먹어보더니 눈이 커졌다. 와, 정말 맛있어요. 이게 할머니 맛이구나. 할머니 맛? 엄마가 그랬어요. 할머니 요리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인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동안 손주들에게 제대로 음식을 해준 적이 없었구나 싶어서 미안했다. 할머니,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엄마한테 가르쳐 주세요. 손녀 지은이도 관심을 보였다. 그래,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인숙은 아이들에게 무말랭이 찜 만드는 과정을 보여줬다. 무말랭이를 불리고 양념을 만들고 고기와 함께 볶는 모습을 신기하게 지켜봤다. 할머니는 언제부터 요리를 했어요? 할머니가 너희 아빠 엄마 키울 때부터니까. 40년도 넘었겠네. 와, 그럼 정말 오래됐네요. 아이들과 이야기하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저녁에 준비를 마치고 도윤과 인숙이 이야기를 나눴다. 할머니, 기분이 어떠세요? 자녀분들이 오셔서 복잡해. 기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이해해요. 그래도 사과하러 오신 거잖아요. 도윤이 인숙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가족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서로 상처 주기도 하고 실망시키기도 하지만 결국은 사랑하는 사이니까요. 너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줄 알지? 저도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회사 그만두고 식당 한다고 했을 때 많이 싸웠어요. 그런데 식당이 잘 되니까 이제 연락해요. 도윤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 사람은 성공하면 달라 보이나 봐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할머니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셨다는 거예요. 다음 날 가족들이 모두 식당에 왔다. 준호와 수진이 인숙의 요리를 도와주고 싶다고 했다. 엄마, 저희가 뭘 도와드릴까요? 괜찮아. 손님들 오는데 서툴면 안 되지. 그래도 배우고 싶어요. 엄마 요리 비법을 알고 싶어요. 수진이 간절하게 말했다. 인숙은 마음이 흔들렸다. 그럼 채소 좀 다듬어 볼래? 인숙이 수진에게 무썰기를 가르쳐 줬다. 35년 만에 딸과 함께 요리를 하는 것이었다. 엄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 그래. 조금 더 얇게 썰어. 준호는 설거지를 도왔다.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다. 아빠 돌아가셨을 때 이런 일을 했어야 했는데. 준호야, 이제 하면 되지. 점심시간에 손님들이 와서 가족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다. 사장님, 가족분들이 오셨네요? 네, 아들, 딸이 와서 도와주고 있어요. 보기 좋네요. 역시 가족이 최고죠. 며칠 후, 가족 모두 성안의 산소에 갔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이었다. 아빠 늦었지만 왔어요. 준호가 무릎을 꿇고 절했다. 아버지, 죄송해요. 어머니 혼자 두고. 수진도 울면서 절했다. 인숙은 성안의 묘비 앞에 국자를 놓았다. 여보 봐. 애들이 왔어. 늦었지만 사과하러 왔어.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흔들렸다. 성환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TV에 나왔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민수가 할아버지 묘비에 대고 말했다. 할아버지도 자랑스러우실 거예요. 가족들이 함께 묘비를 닦고 벌초를 했다. 오랜만에 화목한 시간이었다. 그날 저녁 준호가 인숙에게 제안했다. 엄마, 이제 저희와 함께 사세요. 뭐? 큰 집으로 이사해서 엄마 모시고 살고 싶어요. 제가 벌이도 늘었고 선영이도 찬성해요.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정말 함께 살고 싶어요. 그동안 못다한 효도하고 싶어요. 수진도 거들었다. 엄마, 저희와 함께 사세요. 매일 엄마 요리 먹고 싶어요. 인숙은 고민됐다.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은 오래된 꿈이었다. 하지만 고마운데 나는 여기서 살고 싶어. 여기서요? 응. 이곳이 내 집이야. 인숙이 식당을 둘러봤다. 도윤과 함께 일구어온 이 공간이 이제는 자신의 집 같았다. 엄마, 하지만 가족이 중요하잖아요. 가족은 함께 산다고 되는 게 아니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진짜 가족이 되는 거지. 그리고 엄마는 이제 알겠어. 성공이 뭔지. 인숙이 국자를 손에 들었다. 성공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야. TV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뭐예요? 존엄이야.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는 것. 내 손으로 만든 음식을 먹고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것. 그게 진짜 성공이야. 가족들이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 관계의 회복. 너희가 이렇게 와서 사과하고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된 것. 이게 엄마에게는 가장 큰 성공이야. 엄마, 도윤이도 마찬가지야. 이 아이가 엄마를 도와줘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이런 관계들이 진짜 재산이야. 그날 밤 가족들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인숙이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이었다. 엄마, 정말 맛있어요.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예요. 할머니, 이거 비법 가르쳐 주세요. 인숙은 행복했다.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럼 앞으로 자주 올 거지? 네, 매주 올게요. 저도요. 아이들도 할머니를 너무 좋아해요. 준호와 수진이 약속했다. 그리고 엄마 경제적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마워. 하지만 이제 엄마가 벌 수 있어. 인숙은 뿌듯했다. 더 이상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기뻤다. 가족들이 떠난 후 인숙은 성환의 사진 앞에 앉았다. 국자를 조심스럽게 세워놓고 속삭였다. 여보, 보고 있지? 나 다시 끓고 있어. 사진 속 성환이 웃고 있는 것 같았다. 애들도 왔다 갔어. 늦었지만 사과했어. 여보가 좋아할 것 같아. 국자를 쓰다듬으며 계속 이야기했다. 도윤이도 고마운 아이야. 이 아이 덕분에 나 다시 살 수 있었어. 여보가 보내준 천사인 것 같아. 그때 도윤이 들어왔다. 할머니, 뭐 하세요? 응, 여보한테 오늘 있었던 일 이야기해주고 있었어. 아저씨도 기뻐하실 거예요. 할머니가 이렇게 행복해 하시니까. 도윤이 옆에 앉았다. 할머니, 감사해요. 뭐가? 할머니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진짜 요리가 뭔지, 진짜 성공이 뭔지. 너도 참 고마운 아이다. 할머니, 앞으로 뭘 하고 싶으세요? 글쎄, 더 많은 사람들한테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어. 나처럼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음식 말이야.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요리 교실도 해볼까 해. 젊은 사람들에게 진짜 집밥 맛을 가르쳐 주고 싶어. 인숙의 눈이 반짝였다.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다. 할머니는 정말 대단해요. 70세에 새로운 꿈을 꾸시다니.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마음이 살아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 몇 달 후, 인숙은 정말로 요리 교실을 시작했다. 매주 토요일 오후 식당에서 젊은 엄마들에게 집밥 요리를 가르쳐 줬다. 할머니, 이 무말랭이 찜 비법이 뭐예요? 비법은 없어요. 그냥 정성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만들면 돼요. 수강생들이 감탄했다.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너희도 할 수 있어. 포기하지만 않으면. 책의 2권도 준비 중이었다. 이번에는 인생 후반부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이야기였다. 가족들은 약속대로 매주 찾아왔다. 손주들은 할머니의 요리 솜씨를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다녔다. 우리 할머니는 TV에도 나왔어요. 책도 냈어요. 요리도 세상에서 제일 잘해요. 어느 일요일 저녁 하루 일을 마치고 인숙은 홀로 식당에 앉아 있었다. 국자를 손에 들고 하루를 돌아봤다. 오늘도 많은 손님들이 와서 무말랭이 찜을 맞고 행복해했다. 요리 교실 수강생들도 와서 인사했다. 가족들도 와서 함께 저녁을 먹었다. 여보, 나 정말 행복해. 국자에게 속삭였다. 70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줄 누가 알았겠어. 여보가 말한 대로야. 국물은 끓여야 살아. 창밖으로 보이는 시장의 불빛들이 따뜻했다. 내일도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새로운 손님들이 와서 인숙의 음식을 먹고 행복해 할 것이다. 인숙은 국자를 소중히 싱크대에 걸었다. 내일 아침 또 이 국자와 함께 새로운 국물을 끓일 것이다. 나는 아직 끓고 있어.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어.
그렇게 인숙의 두 번째 인생은 계속되었다. 70세의 나이에 찾은 진정한 성공과 함께 1년 후 인숙의 이야기는 다큐멘터리로도 제작되었다. 할머니의 국자라는 제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도윤과 인숙의 식당은 3대가 함께하는 집밥이라는 콘셉트로 더욱 유명해졌다. 준호와 수진도 주말에는 와서 도와줬다. 인숙의 요리 교실은 대기자가 100명이 넘을 정도로 인기였다. 그녀의 레시피북은 20만 부가 팔렸다. 하지만 인숙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과의 화해였다. 매주 일요일 가족 모임은 빠뜨리지 않았다. 손주들은 할머니의 무말랭이 찜을 친구들에게 자랑거리로 여겼다. 그리고 싱크대에 걸린 낡은 국자는 여전히 매일 아침 인숙과 함께 새로운 국물을 끓였다. 35년의 추억과 새로운 희망을 담아서 국물은 끓여야 살아. 인생도 마찬가지야. 인숙의 철학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나이가 들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모두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